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유명훈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원실 많이 돌아다녀 보시잖아요. 근데 의원님들 방마다 사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 벽면에 붙여놨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저희 비서가 이 전체가 나오고 하기 위해서 누워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게 하자. 이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저희 보좌진들 한 그릇을 찍자 그랬는데 다 머리띠들 이렇게 다 준비해 왔는 거예요. 든든 진안, 뷰티 유경, 깜찍 선호, 뭐 저한테는 OK 병원 기획안이라든지 의견들에 대해서 대부분 OK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OK 병원 이렇게 뽑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획을 하고 부딪히면은 우리 사회를 더 많이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두 개의 사진을 기념으로 한번 확대해서 걸어놨습니다. 정말 바빠요.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3D 업종입니다. 또 주말 같은 때는 또 지역구 행사 다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동 중에 틈틈이 그리고 이런 행사 중간에 사무실에 앉을 기회가 있다라면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꼭 제 인생의 책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재밌게 읽었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권으로 돼 있어요. 집사람이 아주 재밌다고 당신처럼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해줘서 한번 잡아서 읽어봤는데 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도 잠이 안 오고 잘 읽혀가지고 이 책을 다 읽게 됐습니다. 1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이 설득되는지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2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례들, 그리고 3권 같은 경우 완결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표현 하나의 미세한 차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 있는지 아주 재미나게 예시를 많이 들어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정치인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려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본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설득돼서 함께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초선이니까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상임위에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여러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자리가 끝날 때마다 제가 이제 보좌진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좀 들어봐요. 어땠느냐. 전달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던지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예시를 좀 들어주고 또 단어 선택하는 데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쉬운 단어로 그런 말 중심으로 좀 제 주장을 표현했던 것이 좀 전달력 있다라는 평을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외모도 강점은 아니실까요? 아, 그런가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1985년)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궁핍과 혼란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는 무너졌고 수년에 걸친 가뭄과 내전으로 식량 수급도 악화되었다. 기아와 질병으로 국민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적십자 회원들이 같은 해에 발생한 멕시코시티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5,000를 보냈다.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굳이 그 돈을 멕시코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당했을 때 멕시코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성의 원칙이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거리, 극심한 기근, 오랜 세월, 자국의 절박한 상황 등을 모두 초월한 것이다. 그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우리 PD님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PD님도 저에게 기회가 되면은 꼭 호의를 베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상호성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제가 어떤 국회의원님 토론회에 가서 축사를 했어요. 근데 제 토론회가 있을 때 그 국회의원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죠. 뭐 품앗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 오면 약간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본성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협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협치의 상대들끼리, 원내대표들끼리 국회에서 오랫동안 알아왔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이제 장점, 협치와 관련된 장점을 칭찬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도 그 비슷한 류의 칭찬을 또 상대에게 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국회 내 협치의 문화를 만드는 데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성격을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여긴다. 신념과 행동, 말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거나 표리부동한 사람, 심지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반면에 수준 높은 일관성은 대개 뛰어난 인격과 지성이 연상된다. 일관성 있는 성격은 확실히 우리 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언제나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뭐 이리 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어느 누구 신뢰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삶 자체가 저는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을 뽑아주고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처음 마음 그 마음 끝까지 재선을 하건 삼선을 하건 더 큰 정치인이 되더라도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그 초심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국민들을 하늘같이 섬기고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인일수록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본인이 그 젊은 시절에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했는지를 잊지 않고 항상 일관성 있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관성은 지켜가야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어떤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논리를 하나 내세웠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제가 뭐 좀 잘못 알았거나 그랬다고 하면 저는 바로 거기서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라고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관성이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이거는 큰 거를 얘기를 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일관성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서 가야죠. 이루기 위해서. 사업 미팅, 레스토랑 예약, 학생 상담 등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건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레스토랑 예약을 한 번 어겼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모두 더했더니 엄청난 금액에 이르렀다. 진료 예약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한 손실 금액이 연간 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영국의 의료 경제학자들은 계산했다. 사회적 영향력의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는 약속과 그것에 이어지는 일관성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사용한 공통된 전략들 중 하나는
다음번 진료 날짜와 시간이 적힌 예약 카드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했다. 수납 직원이 환자에게 다음번 진료 예약일과 시간을 예약 카드에 직접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4개월 동안 이런 접근법의 효과를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예약 불이행률이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득의 심리학이 1, 2, 3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3권을 보면은 이 미묘한 차이로, 표현의 차이로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지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노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쇼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 예약을 합니다. 그럼 식당 종업원들이 예, 그럼 손님 예약됐습니다. 그때 꼭 와주세요라고 끊는 것과 이 종업원이 그 손님께 그럽니다. 손님 그러면은 며칠 날 예약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손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29일 날 12시에 5명 예약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과 본인이 그냥 예약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차이가 있을까요? 사소한 차이지만 그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 다음 약속 언제 지켜 아시죠? 아, 왜 몰라? 화요일 날 2시에 보기로 했잖아. 그렇게 그 상대가 말하는 것과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는 거는 출석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고객회사에서 워크숍을 앞두고 참석자 13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설문지를 보낸 첫날 23%인 3명이 응답했다. 그중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준 분들이 있어 나머지 분들도 잘 응답해줄 것 같았다. 하지만 이후 나흘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추가 답변하지 않았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한 번 정도 더 재촉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주에 참가자 여러분께서 보내드린 서베이를 모두 받으셨는지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자마자 바로 아주 상세하고도 쿨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어 매우 반갑고 워크숍 방향에 대한 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답변 못하신 몇 분께서도 아주 짧은 설문이니만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재촉 메일을 보낸 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만에 6명이 추가로 응답, 23%의 응답률이 69%로 올라섰다. 요청에 응답한 비율이 낮을 때에는 굳이 응답률이 낮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부각시켜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때 보내는 문구도 차이가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십사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몇 분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꼭 중요한 설문이니까 꼭 좀 마감일은 언제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하고 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냅니다. 아, 이번에 그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이러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도 며칠까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답이 어떨까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메일을 받아봤던 분들이 아유,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한 메일인데 나만 빠졌나 봐.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실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글 한마디에서 저는 서로가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는 듣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이분도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뭔가 반응을 하게 돼서 상호 간에 대등한 대화들,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책임 있게 임하고 약속이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의정보고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많은 행사들도 준비하고 우리의 주장을 좀 알리기도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설득의 심리학을 한번 읽어보고 새로운 이렇게 문자 메시지의 문안이라든지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보는 기자분들이나 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제가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저와 함께 했으면 하는 일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주체, 주인으로서 만들어드리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